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양자화 과정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순시진폭값, 그러니까 샘플이죠. 표본. 순시진폭값을 설정된 이산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설정된, 즉 다시 얘기해서 양자화라고 하는 건 정수로 바꾸는 과정인데, 정수라고 해서 다 해당되느냐? 준비된, 설정된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양자화 과정에는 예측 양자화와 비예측 양자화로 구분한다. 이것은 예측이 사용 여부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형 양자화, 다른 말로 균일 또는 균등 양자화라고 합니다. 비선형 양자화, 비균일, 비균등 양자화라고 하죠. 그리고 적응형 양자화 이렇게 구별합니다. 예측기 사용 여부에 따라서 예측 양자화 그리고 비예측 양자화 이와 같이 구별하는데요. 표본화기 출력, 표본화기의 출력이 그대로 양자화기에 들어가면 이것을 비예측 양자화로 합니다. 실제값, 이게 이제 실제값이죠. 실제값을 그대로 양자화한다. 실제값을 그대로 양자화하는 것을 비예측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화기의 출력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는데 예측기 출력을 비교해서 양자화기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양자화기 출력이 피드백돼서 예측기로 들어가고 그 예측기에 들어간 값이 출력이 나와서 여기는 예측값이죠. 예측값.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값이 여기에서 비교기에서 비교를 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의 차, 여기에서 물결 표시 두 개는 그 차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뺄 수도 있고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예측값이 사용되면 예측 양자화, 그러니까 요놈이 예측 양자화가 되겠죠. 예측 양자화. 그 다음에 실제값을 그대로 전송하는 것, 이것이 비예측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이면 차이값을 전송하기 때문에 항상 디퍼렌셜 차이값을 전송한다 그래서 디퍼렌셜이라는 의미가 붙습니다. 디퍼렌셜 PCM, 디퍼렌셜 PCM 이런 식으로 D자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양자화는 DPCM이나 DM 등이 해당된다. 비예측 양자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순시진폭값 그 자체, 실제값 그 자체를 양자화하는 방법으로서 직렬 양자화, 병렬 양자화, 그리고 카운팅 양자화 등이 있다. 비예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그래 돼 있어요? 직렬 양자화, 병렬 양자화, 카운팅 양자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사지선대한 객관식 같으면 선택지가 3개가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 중에서 실제값을 그대로 표본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3개 말고 나머지 하나 나오면 답을 쓰면 되겠죠. 다음 선형 양자화 스택 관계에 따라서 선형 양자화, 비선형 양자화, 적응형 양자화 이와 같이 구별한다. 값을 전송한다 그래서 디퍼렌셜이라는 의미가 선택지가 3개가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 중에서 실제값을 그대로 표본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3개 말고 나머지 하나 나오면 답을 쓰면 되겠죠. 다음 선형 양자화 스택 관계에 따라서 선형 양자화, 비선형 양자화, 적응형 양자화 이와 같이 구별한다. 음성 신호가 위와 같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이 간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음성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3.4kHz 위와 같이 하면 3.4kHz의 역수면 음성신호의 한 주기가 3,400분의 1초가 되겠죠. 그죠? 3,400분의 1초인데 실제로 이제 표본하는 과정, 샘플링하는 과정은 8,000분의 1초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신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신호를 표현했을 경우에 이때 샘플링되는 간격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샘플링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변하는 신호를 하더라도 시간 간격을 좀 넓혀놓고 보면 샘플링 간격으로 높여보면 신호가 이렇게 해서 거의 뭐냐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화하면서 각각을 샘플링했을 때 중앙값으로 샘플링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값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그 간격을 균일하게 이산적인 값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균일하게 취해 나가면 이때 기울기가 샘플들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 양자화를 합니다. 즉 다시 해서 델타 V를 양자화하는 요 하나하나 요 놈을 이산적인 값, 양자화하는 이 이산적인 값을 양자화 스텝 또는 양자화 레벨, 컨타이징 스텝 또는 컨타이징 레벨이라 합니다. 양자화 계단 또는 양자화 간격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양자화 계단, 양자화 레벨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이때 스텝과 스텝 사이 이 간격, 스텝과 스텝 사이 이 간격을 델타 V라 했을 때 델타 V가 어디에서나 똑같은 이와 같은 방식을 선형 양자화 또는 균일 양자화 또는 간격을 균등 똑같이 쪼갰다 그래서 균등 양자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균등으로 하니까 간단하겠죠. 시스템 구성이 간단해요.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다. 시스템 구성이 간단한데 반해서 SMB가 우수하지 못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에러, 오차가 발생하면 에러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노이즈에 해당돼요. 노이즈에 해당이 된다. 에러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잡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다. 지금 양자와 간격을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쪼개놨는데 신호가 이런 형태로 변화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표현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샘플링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신단에서 복원되면 그냥 변화가 전혀 없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고 오차가 발생한 만큼 잡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신호를 분석해서 양자화 레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비선형으로 해야 되겠죠. 비선형으로 양자화 레벨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비균일 또는 비균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집중되는 구간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으면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다면 집중되는 구간, 이 집중되는 구간은 간격을 좁게 가져가서 간격을 이렇게 좁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신호가 별로 집중되지 않은 구간, 이 구간은 넓게 가져가는 그래서 델타 V가 구간에 따라 전부 다르죠. 전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균일 또는 비균등이 한다. 그렇다 보면 신호가 이렇게 해서 등 간격으로 샘플링 된다 그랬을 때 이때 만약에 이제 요점 중앙값을 채택했다면 요점이겠죠.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이렇게 선택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중앙값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형태가 비선형 형태가 되죠. 비선형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중앙점을 취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비선형 양자화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지만 SMB가 우수하겠죠. SMB가 우수하게 나타난다. SMB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선형 양자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해요. 시스템 구성이 간단한데 반해서 SMB가 나쁘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 비선형 양자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MB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스템이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고 SMB가 우수했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적응형이 하나 있습니다. 적응형이라는 것은 신호에 따라서 간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그때그때 간격을 달리하는 방식 이것을 적응형 양자화랍니다. 그래서 양자화 스텝의 최대 치수값
스텝의 치수값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방식으로서 매우 복잡합니다. 선형 양자화나 비선형 양자화 같은 경우는 한번 세팅이 되면 그걸 그대로 써먹습니다. 양자화 스텝이 레벨이 한번 세팅이 되면 그대로 써먹는 데 반해서 정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신호 분석하고 세팅 양자화 레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신호 분석하고 양자화 레벨 설정하고 양자화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SMB가 아주 우수하겠죠.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SMB가 가장 우수한 방식은 적용, SMB가 가장 나쁜 방식은 선형. 그렇지만 시스템이 가장 간단한 방식은 선형, 가장 복잡한 방식은 적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방식은 A자를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양자화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뭘 하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선형을 했으면 좋겠다. 선형을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SMB는 비선형 SMB의 값을 얻었으면 좋겠다. 비선형. 그러니까 적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형을 하면서 비선형 SMB의 값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적응형은 매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건 싫고 한번 해서 세팅을 하겠다. 뭘로? 간단하게 선형으로 세팅하겠다. 그런데 선형보다 더 좋은 비선형의 SMB 특성을 얻고 싶다는 게 하나의 양자화의 설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양자화 계단의 숫자, 양자화 계단의 숫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수를 n으로 표현합니다.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수, 이것을 n으로 표현한다. 앞으로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n이라고 표현된 것은 비트수로 통일하겠습니다. n은 비트수로 통일한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트수는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전송할 수 있는 비트수 n으로 통일하고 그러면 이때 계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계단수는 양자화 계단수, 이거는 다른 말로 넘버 오브 스텝이니까 계단수 또는 레벨수, 그 다음에 양자화 되는 상태가 다르죠? 상태수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상태수, 계단수, 레벨수, 상태수 이와 같이 표현할 텐데 이것도 역시 뭘로 통일하냐면 M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라지 M으로 통일하겠다. 상태수, 양자와 계단수, 양자 레벨수, 양자와 상태수 이것은 라지 M으로 앞으로 통일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스몰 n은 비트수, 라지 M은 상태수로 통일할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2의 n제곱 바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한다는 것은 디지털의 최소 정보를 디지트라 그러죠. 디지털의 최소 디지털인데 0, 1을 나타내는 그죠? 디지트 0, 1 그래서 비트수 디지트 0, 1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 이와 같이 표현할 겁니다. 2의 n제곱으로 표현한다. 2의 n제곱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트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트수는 상태수를 계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트수 제곱수죠. 로그 2의 m승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밑수가 얼마예요? 2 로그 2의 m승 이와 같이 계산할 로그 2의 m제곱 이게 바로 비트수를 계산한 값이다. 그래서 앞으로 로그 2의 m제곱이 나오면 로그 2의 m승, 로그 2의 m이 나오면 이것은 승수, 빗 제곱수를 나타내는 값이다. 로그 2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빗 제곱수, 승수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하나의 비트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상태수. 앞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죠. 지금 3비트를 사용한다. 한꺼번에 3비트를 전송하면 그러면 n이 3이다. n이 3이라 이거죠. n이 3이면 지금 상태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세제곱 하면 8개 상태가 나오죠. 8개 상태가 나온다. 음성이라든지 언어 2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n이 오면 상태수는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니까 32개 상태가 나오죠. 레벨수가 32개 레벨수가 나온다. TV 영상 신호에 사용할 수 있네요. 그죠? n이 7비트면 m은 2의 7제곱 128개의 상태가 나온다. 그래서 음성 신호, 음성 전화에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음성 전화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음성 전화는 7비트로 통신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7비트로 하면 이것은 오로지 음성 신호만 전송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8개를 씁니다. 비트 8비트를 전송한다. 그러면 M은 2의 8제곱 얼마예요? 256개 상태.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PCM 방식에서 실제 PCM 방식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CM 방식에서는 실제로 음성 같은 경우는 7비트면 다 표현이 됩니다. 7비트면 다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8비트로 해서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PCM 방식에서는 FS 얼마 써요? FS 8kHz 쓴다 그랬죠? 표본화 주파수는 8kHz. 그렇기 때문에 표본화 주기는 얼마냐면 125 8,000분의 1초 125 마이크로세컨을 쓴다. 그리고 그럼 비트수는 몇 비트예요? 표본화 양자화 비트수는 8비트, 양자화 비트수는 8비트를 사용한다. 양자화 비트수는 8비트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비트수가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최대와 최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비트수가 1이면 상태수는 1개, 2개 상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델타 V가 요만큼이 되죠. 델타 V가 요만큼이 된다. 계단 간격이 요만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수가 2면 상태가 얼마가 되냐면 4개 상태가 되죠. 4개 상태가 되니까 그죠? 총 4개 상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4개 상태가 나오니까 그죠? 4개 상태 나오고 계단 간격이 델타 V 이와 같이 돼서 계단 간격이 줄어드네요. 그죠? 비트수가 2개니까 4개 상태 계단 간격이 줄어든다. 비트수가 3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상태수가 증가하죠. 상태수가 증가하면서 계단 간격이 이렇게 줄어드네요. 그죠? 계단 간격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올림한다 그랬죠? 반올림한다 그랬으니까 반올림하게 되면 에러의 최대값 얼마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최대 에러는 2분의 델타 V만큼 발생을 하겠죠. 에러 최대값은 2분의 델타 V만큼 발생을 할 것이다. 그죠? 에러가 이만큼 발생을 한다. 반올림하니까 2분의 델타 V만큼. 올림이나 내림을 한다라면 에러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림이나 내림을 한다면 델타 V가 되겠죠. 오차의 최대값 2분의 델타 V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오차가 잡음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양자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는 또는 설정된 양자화라고 하는 게 봅시다. 양자화라는 게 양자화 자체가 순시 진폭값을 뭘로 바꾸는 과정에 순시 진폭값 샘플 표본이죠. 값을 설정된 이산적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 여기까지가 바로 순시 진폭값을 설정된 이산적인 값으로 변하는 과정 이것을 뭐라 하냐면 양자화라고 하죠. 양자화. 그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양자화 잡음이랍니다. 뭐라 한다고요? 양자화 잡음이란다. 뭐라 하냐면 양자화 잡음이라더라. 양자화 잡음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재 3번 양자화 압축과 신장 다음에 보시면 4번 양자화 잡음과 종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양자화 잡음의 정의입니다. 순시 진폭값을 설정된 이산적인 값으로 변하는 과정 그러면 양자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을 뭐라 그래? 양자화 잡음이라고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원신호와 양자화 신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을 뭐라 그래요? 양자화 잡음이란다. 발생하는 잡음을 무엇이라 그래? 양자화 잡음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양자화 잡음이란다. 이때 이 양자화 잡음의 최대 크기는 얼마라고요? 2분의 델타 V. 양자화 잡음의 최대 크기가 2분의 델타 V라고 표현된 것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반올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분의 델타 V는 여기서 뭐예요? 양자화 레벨 간격, 양자화 레벨
간격 또는 스텝 간격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 수가 증가했더니 비트 수를 증가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상태수가 증가했죠. 상태수가 증가하더라. 그죠? 상태수가 증가하니까 계단 간격이 어떻게 해요? 계단 간격이 감소하더라. 그죠? 계단 간격이 감소하더라. 맞죠? 계단 간격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얘가 감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오차도 감소하겠네요. 오차. 즉 다시 얘기해서 오차. 잡음이 어떻게 되더라? 잡음이 감소하더라. 그죠? 잡음이 감소하면 신호대 양자화 잡음비 NQ 양자화 잡음 신호대 양자화 잡음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대 양자화 잡음비가 분모가 감소했으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자화 과정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트수를 증가시켜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왜 두 번째 방법이냐? 첫 번째 방법 했었죠? 그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방법은 선형 양자화보다는 비선형 양자화를 하고, 그죠? 비선형 양자화를 하면 양자화 잡음이 감소했었죠. 그죠? 비선형 양자화를 해라. SMB가 증가해요. 다만 복잡하죠. 비선형 양자화 방식보다는 적응형을 구성하면 더욱더 SMB가 더 증가하겠죠. 다만 더욱더 복잡하더라. 그래서 적응형 빼고 선형과 비선형 중에서는 비선형 양자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선형 양자화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비선형 양자화를 하더라도 비트수를 증가시키면 상태수가 증가하고, 상태수가 증가하면 계단 간격이 감소해서 오차가 감소하고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 신호대 잡음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트수가 1비트 증가했다. 1비트 증가하면 상태수는 몇 배 증가해요? 1비트가 증가하면 매번 상태수가 2배 증가했죠. 2배 증가하더라. 2배 증가하죠. 그러면 계단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단 간격은 2분의 1배로 감소하죠. 2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1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그죠? 1비트로 증가. 1비트 증가. 그죠? 1비트 증가. 상태수는 2배로 증가한 것이고, 계단 간격은 2분의 1배로 감소한 형태가 된다. 그러면 오차도 역시 어떻게 돼요? 최대 2분의 1배로 어떻게 감소한 형태가 된다. 그죠? 그럼 분모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전체값은 몇 배 돼요? 전체값은 2배로 SMB는 증가한 것이다. SMB는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게 신호대 잡음, 얘가 신호 잡음 전압 때 뭐냐면 잡음 전압이다. 요놈이 뭐냐면 잡음 전압비다. 전압비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 전압에 그 신호 상태 그대로 놓고 신호를 표본하는 과정이니까 음성 신호에 대해서 전압으로 표본하거나 전류로 표본하거나 지금 신호 자체를 가지고 전력 가지고 표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압비가 되겠죠. 전압비라면 전력비였다면 우리가 SMB를 어떻게 했어요? 10로그 취했죠. 그죠? 10로그 취하는데 전압비라면 20로그 취한다. 왜냐면 지금 로그 스케일을 대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전력에 대해서 한 거니까 전압의 제곱이 전력되죠. 그러면 전압의 10로그 전압의 제곱 이렇게 가면 20로그 전압 이하시 되죠. 그러니까 전압에 대해서는 20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로그 2배 됐으니까 로그 2배 됐으니까 20로그 이하면 몇 데시벨? 얘가 0.3이니까 신호대 잡음비는 2배 증가했다는 것은 6데시벨이 증가하더라. 6데시벨 증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수 하나당 몇 dB? 6dB가 증가한다. 비트수 하나당 6dB 증가해요. 그럼 비트수가 2개면 몇 dB일까요? 2비트가 증가하면 12데시벨이 증가합니다. 3비트가 증가하면 18데시벨이 증가하고 4비트가 증가하면 24데시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수 하나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수 하나당 6데시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교재 그림 3-17 양자화 잡음 밑에 보면 양자화 잡음의 제곱 평균 전력, 양자화 잡음 NQ라고 하는 거, 요놈의 제곱 평균 전력 NQ를 와트 전력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12분의 델타 V의 제곱, 그러니까 간격의 제곱을 12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화 레벨 수에 따라서 SNR은 어떻게 되느냐?
SNR은 양자와 레벨 수 가지고 변하면 2분의 3 m제곱, m이 뭐예요? 상태수. 2분의 3 곱하기 m제곱이다. 2분의 3 곱하기 m제곱.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n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m이라고 하는 게 2의 n제곱이죠. 그죠? 2의 m제곱을 요놈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가 2의 m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 2로 나누는 2의 n-1제곱 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 2의 n의 전체 제곱이다. 이와 같이 되니까 요놈을 집어넣어서 근사적인 값으로 계산하면 3 곱하기죠. 3 곱하니까 지금 3 곱하기 2의 n-1제곱 요놈을 근사적인 값으로 취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지금 심로구치에서 지금 요게 전력값이니까, 그죠? 전력값이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전력값이니까 지금 얘가 지금 전력값이에요. 전력으로 주어진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양자와 잡음 SN, SN, Q 이거의 프라임이란 데시벨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근사적으로 6n 플러스 1.8 그러니까 6n 플러스 대충 2.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책에 따라서는 여러분 교재처럼 1.8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1.8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어쨌건 6n 플러스 2.0 어떤 사람 더 큰 상황시켜서 6n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n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놈을 6dB 법칙을 한다. 무슨 말이냐? 양자와 잡음을 고려한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면 비트수 하나 증가할 때마다 6dB가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 n이 1이면 요거 2.0 빼고 계산합시다. n이 1이면 6이죠? 2면 12, 3면 18 넣으면 1이면 8, 2면 14, 3이면 20 이와 같이 되니까 비트수 하나 증가할 때마다 6dB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놈을 6dB 법칙이라고 표현한다. 6dB 법칙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n 플러스 1.8 여러분 교재 1.8이 되어 있습니다. 1.8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NQ니까 이거 뭐예요? NQ니까 양자와 잡음만을 고려했다. 양자와 잡음을 영어로 하면 퀀타이징 또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또는 그래놀라 노이즈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Q자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n 플러스 2.0인데 지금 과부하 잡음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과부하 잡음까지 고려하면 뭐까지 고려해? 과부하 잡음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부하 잡음까지 고려하면 지금 6n 플러스 2.0은 양자와 잡음만을 고려한 건데 과부하 잡음까지 고려하면 이것은 6n 마이너스 7.0 데시벨 6n 마이너스 7.0 데시벨로 표현됩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6n 마이너스 7.0 데시벨이다. 어쨌건 얘도 과부하 잡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자와 잡음뿐만 아니라 과부하 잡음까지 고려하면 SMB가 6n 마이너스 7.0 데시벨 이와 같이 되는데 어쨌건 얘도 역시 비트수 하나 증가할 때마다 6dB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6dB 법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양자화 과정에서 이제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인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자화 잡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즉 다시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양자화를 해라. 두 번째는 비트수를 증가시켜라. 비트수를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하냐면 상태수가 증가하고 계단간격이 감소해서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비트수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몇 dB? 6dB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부하 잡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과부하 잡음은 주로 뭐에서 나오냐면 주로 이제 델타 변조에서 나오는데 지금 선형 양자화를 했을 경우에 선형 양자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선형 양자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균등하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중심값을 이렇게 봤을 때 등간격을 해서 중심값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양자화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호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이와 같이 나타나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신호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지금 양자화를 취하면 양자화 스텝은 이렇게 지금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뭐냐면 신호는 여기 그 다음 레벨에서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벌써 여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텝은 여기 오는데 이미 신호는 여기 와 있죠. 스텝은 여기 있는데 내려가 있죠. 벌써 내려가 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스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냐면 신호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 선형 양자화 레벨이 쫓아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급격한 신호 변화를
신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잡음이다. 잡음. 그래서 이것을 오버로드 노이즈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버로드 노이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슬로프 오버로드 경사, 그러니까 뭐냐면 기울기가 얘보다는, 그죠? 같은 선형을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울기 이렇게 가져갔으면 쫓아가죠. 그죠? 기울기 이렇게 가져갔으면 쫓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로프, 경사가 더 커졌죠. 경사가 더 커져서 발생하는 오차, 이것을 슬로프 오버로드, 경사 과부하 잡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슬로프를 빼면 그냥 오버로드, 과부하 잡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최소값과 최대값, 양자와의 최소 스텝과 최대 스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이런 경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못 쫓아가겠죠? 여기죠? 뭐 등간격으로 계속해서 추천한다 치면 여기죠? 여기도 이거겠죠? 넘어갔죠? 클리핑이죠? 잘리는 거.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 잡힐 것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 잡히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같으면 또 잘렸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또 잘렸죠.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겨? 클리핑이 생기죠. 클리핑이 생긴다. 그죠? 입력 신호에 클리핑이 생긴다. 이 경우는 입력 신호가 설정된 레벨을 넘어서 발생하는 오차다. 입력 신호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다. 그래서 오버로이드, 너무 커서 과부하, 너무 큰 게 작용했다. 과부하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입력 신호가. 이제 이런 경우도 오버로드 노이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격을 이렇게 하지 말고 간격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다음에 그 다음에서 여기 쫓아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벌써 넘어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간격을 넓혀버리면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4칸 돼 있었죠. 이렇게 만약에 4칸 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간격을 넓혀버리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간격을 넓혀버리면 다 들어오죠. 그죠? 다 들어올 수 있더라. 그래서 과부하 잡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간격을 넓히면 되죠. 간격을 넓히면 됩니다. 과부하 잡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넓히면 된다. 슬로프 오버로드가 됐건 그냥 오버로드가 됐건 과부하 잡음은 간격을 어떻게 해요? 넓히면 양자와 계단 간격을 넓혀버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격을 넓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양자와 잡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양자와 잡음,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양자와 잡음이 주가 된다. 양자와 잡음이 주로 발생하면 그때는 간격을 좁혀주면 되겠고요. 과부하 잡음이 주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간격을 넓혀라.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양자와 잡음이 주가 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을 좁혀줘야 되겠고, 과부하 잡음이 주가 되면 간격을 넓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자와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자와 잡음, 다른 말로 그래놀라 잡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과부하 잡음이다.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와 과정, 즉 계단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서 계단 간격을 줄이면, 즉 다시 해서 비트수를 증가시키면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양자를 해야 돼? 비선형 양자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과부하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가 설정된 레벨을 넘어서거나 또는 입력 신호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잡음으로서 이것은 계단 간격이 넓혀지면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양자와 잡음을 개선하는 방법은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 앞신기를 이용해라 나와 있죠. 그죠? 앞신기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신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양자와에서 압축과 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압축과 신장이다. 그래서 압축과 신장을 합해서 압신이라고 합니다. 압신. 컴프레션과 익스펜딩을 합해서 뭐라 하냐면 압신, 압축과 신장. 컴프레션과 익스펜딩을 합쳐서 컴펜딩이랍니다. 컴펜딩, 압축과 신장이다. 왜 이런 개념을 쓰냐면 보통은 송수신기가 하나의 기계에서 송수신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신을 하나의 기계에서 수행하니까 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압신의 목적은 선형 양자를 하면서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 비균일 양자화의 효과를 보겠다.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 비균일 양자화 효과를 보겠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SMB를 개선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SMB 수신단에 송신단의 SMB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신단의 SMB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 비균일 양자화 효과를 본다는 것은 SMB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비트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MB 개선하겠다. 비트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MB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비트 수를 증가시키면 SMB가 개선되죠? 그런데 문제는 비트 수가 증가되면 대역폭이 증가해요.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이 증가한다. 그래서 대역폭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대역폭을 마냥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MB를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입력신호 대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SNR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입력신호가 크건 작건 간에 똑같은 SNR 유지하는 결과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개선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형 양자를 하면서 비균일 양자 효과를 보겠다. 비트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NR을 개선한다. 입력신호 대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SNR을 유지하겠다. 이게 바로 앞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수신단에서 SMB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신단에서 압축을 하면 수신단에서는 신장을 해야 됩니다. 수신단은 뭐 한다고요? 신장을 한다. 물론 이제 송신단에서 신장을 하면 수신단에서는 압축을 해야 되겠죠. 반대 과정을 거쳐줍니다. 반대 과정을 거쳐주는데 압축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면 양자화 직전에 있어야 됩니다. 송신단에서 양자화 압신을 하고 양자화를 합니다. 수신단의 신장을 언제 하느냐? 부호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복화 이진보를 이제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 복화를 한 다음에 신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송신단 압축, 수신단에서 신장을 하는데 송신단에서 압축은 양자화 전에, 수신단 신장은 복화 후에 하게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압신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법칙 압신과 그 다음에 뮤법칙 압신이 있다. A법칙과 뮤법칙. 즉 다시 여기서 여러분 교재에 압축량을 나타내는 공식에 보시면 압축 특성을 나타내는 fx 함수 fx에 압축량으로 A를 썼다. A라는 변수 압축량을 썼고요. 이것이 이제 A법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뮤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압축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수식에서 뭐냐면 압축량으로 뮤를 썼기 때문에 뮤법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법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에 이제 주로 많이 쓰냐면, A는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여기는 이제 북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값을 주로 얼마나 많이 쓰냐면 87.6을 많이 씁니다. 압축량을 나타내는 압축량 값을 87.6, 뮤값은 255를 많이 씁니다. 뮤값은 255를 많이 쓰죠. 255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표현하기 위한 세그먼트 수기는 13개, 여러분 15개의 세그먼트가 압축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절산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법칙 같은 경우 특성 곡선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A값이 낮은 곳에서는 선형 특성이 나타나고요. A값이 낮으면 근데 높은 쪽에서는 대수곡선 로그 곡선 형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낮으나 높으나 다 대수곡선을 나타낸다. 특성 곡선을 보시면 그림 3-15번 보시면 A가 이럴 때는 거의 직선이죠. 직선이고 10이면 10대 역시 직선이고 이와 같이 되는데 A값이 1을 가면서 압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일이 되죠. 압축을 안 했으니까. 근데 A값이 10이면 거의 직선 형태죠. 직선 형태인데 A값이 87.6, 100으로 가면 로그 곡선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림 3-16번을 보시면 뮤법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뮤값이 0이다. 뮤값이 0이면 압축을 안 한 거예요. 압축을 안 한 값은 이거 뮤값이 1이 됐건 10이 됐건 100이 됐건 255가 됐건 다 로그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된 값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압축 특성을 선택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압축 특성 고선에 미국 공식가 된 요 255, 미값이 255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요 교차점 y값은 yx는 얼마냐, x가 얼마일 때 y값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양자화 과정에서 압심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압심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양자와 잡음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네요. 그죠? 양자와 잡음을 계산하는 방법. 양자와 잡음 계산법은 이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급적이 뭐해라? 비선형 양자화를 해라. 그죠? 비선형 양자화해라. 두 번째는 비트수를 증가시켜라. 비트수 증가시켜라.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효과 다 볼 수 있죠. 뭘 하면서?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 비선형 양자화를 하는 효과, 그 다음에 비트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뭐냐면 SMB를 증가시키는 효과, 그게 바로 뭐예요? 압신을 해라. 압신기를 쓰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압신기를 쓰면 양자와 잡음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양자화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PCM 과정의 3대 과정 중에 하나 부호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